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 변곡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익성을 낸다라는 계산이 끝났고 신생 방산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북미 CSP 업체들의 캐페스 성장률은 컨센서스가 20%였는데 현 시점에서 61%까지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IT 버블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이클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CPX 도입의 숨겨진 수혜 부품은 바로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전기전자 IT본부 담당하는 양성수 연구원이고요. 내년 섹터에 대한 저의 전망을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 섹터는 IT 수요 트렌드 전반을 조명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근 10년 동안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자료를 써왔고, 다만 올해는 이제 AI가 이제 새로운 중심축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번 전망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AI 하드웨어 관련 내용을 좀 집중 조명했습니다. 연초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딥시크는 그때 당시에 시장의 생각과 달리 수백만 달러 수준으로도 충분히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었고요.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AI 모델이 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이 확산되면서 그럼 AI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AI가 거품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다시 보면 매우 재밌게도 오히려 북미 CSP 업체들의 캐페스 성장률은 연초 성장 컨센서스가 20%였는데 현 시점에서 61%까지 오히려 이제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추론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오히려 이런 AI 인프라 투자 가속화를 견인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 보시면 사실 AI 버블인가의 논란은 주가가 많이 오른 이상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과거 많은 분들이 비교하시는 이제 IT 버블 때랑 보시면 그때 당시에 대장주였던 이제 시소코는 돈을 못 벌었어요. 밸류에이션 기반한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고,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앞단의 거대한 전방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과거 IT 버블 때와는 저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이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버블은 전방의 거대한 수요,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가 꺾이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자료에서는 저희는 단기간 내 AI 투자가 충분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처음에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이유는 ROI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은 AI 투자가 늘어날 때마다 이걸로 도대체 언제 돈을 버는 거야 라는 얘기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거든요. 최근에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그들의 클라우드 매출액 성장률이 AI를 통해서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해소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강조드리고 있고요. 특히 엔트로픽이나 오픈 AI의 ARR을 보시면 지금 고성장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시사하는 점은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를 통해 구축한 인프라가 실제 고객 과금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투자에 대한 운영 레버리지가 빠르게 현실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구글이 얘기한 명언인데, 과소 투자 리스크가 과잉 투자 리스크보다 우세한 구간이 아닌가를 강조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추론 시장의 개화와 함께 AI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으로 메인 워크로드의 발전 과정에서 대규모 추론 서비스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도 최근에 실적 발표할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인데, 토큰이 아시겠지만 AI용 언어 모델이 처리하는 텍스트의 기본 단위인데 토큰 처리량이 5월 대비 벌써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재밌게도 최근엔 TSMC도 실적 발표에서 이런 토큰 처리량의 급증을 강조하더라고요. AI 에이전트로 갈수록 이제 연산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추론 수요에 기반한 토큰 처리량 급증은 가속화되지 않을까 얘기 드립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우려 대비 견조한 현금 흐름인데요. 최근에 특히 캐펙스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충분히 투자 가능한 거냐라는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AI 버블 때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이제 투자 주체들의 영업 현금 흐름은 캐펙스 대비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올해 이제 OBBBA 법안이 통과됐는데 내년부터는 취득한 설비에 대한 모든 환각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전환됩니다. 그런 구조를 통해서 투자를 늘리면
상각비가 증가하면서 법인세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인 현금 확보가 이 OBBBA 법안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구조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이제 소버린 AI 개화를 강조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년간은 사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였죠. 근데 최근에는 각국으로 투자가 확대되는 구간이고, 특히 이제 돈이 많은 중동 지역이 AI를 이제 지역 패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소버린 AI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도 SK그룹이 투자를 발표했죠. 소버린 AI 중심의 이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는 다른 얘기이긴 한데, 기존의 IT 세트 기반의 수요 증가와는 달리 대규모 단위의 수요 증가를 통해서 수요 곡선을 계단식으로 확장시키고 하드웨어 단에는 수요 예측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성장률 컨센서스가 20%에서 61%까지 확장된 것처럼 내년 내후년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이유를 통해서 충분히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방의 거대한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뒤에 얘기 드릴 여러 AI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모델링에 반영하고 있는 이제 TSMC의 코어스케파 생산 능력 추이이고요. GB300 수요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출시되는 이제 루빈에 대한 수요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표출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을 이번 자료에서 상향 조정했고, 에이직 쪽도 브로드컴이 워낙 잘하고 있죠. 다수의 고객사 신규 확보에 성공한 걸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TSMC 코어스케파는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엔비디아를 너무나도 좋게 보고 있어요. 내년에도 엔비디아만의 해자를 유지할 거다 강조드리고 있고요. 하드웨어 관점에서 올해 가장 중요했던 변화가 엔비디아가 NVL72라는 서버렉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하면서 서버렉 단위 이제 통합 솔루션 시장을 개척했죠. 이 NVL 서버렉 제품이 지금 수요가 완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에 두 개의 그림을 같이 봐주시면 최근에 젠슨왕이 GTC에서 우리가 향후 5개 분기 동안 블랙엘과 루빈을 통해서 5천억 달러의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블룸버그 기준 컨센서스랑 비교해서 보시면 3,588억 달러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영위하고 있는 게임용, 오토 쪽 이런 모든 사업부의 매출액을 합한 숫자거든요. 말도 안 되는 높은 숫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가 현실화된다면 말도 안 되는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NVL72 서버렉 제품은 상반기에 생산 수율 이슈가 있었고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는 GB300으로의 전환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출하량이 못 늘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생산 수율 이슈는 해소됐고, 사실 올해 이 NVL72 서버렉 제품을 처음으로 엔비디아가 선보였기 때문에 출시 초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TCO, 즉 비용 대비 최대 성능의 관점에서 에이직이나 특히 뭐 경쟁사인 AMD 대비 월등히 앞서 있다라는 게 입증되었기 때문에 지금 출하량이 급증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GB300 수요가 어마무시하다고 보는 엔비디아 밸류 체인이 지금 힘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제 폭스콘도 4분기 QOQ로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 내년 내후년에도 엔비디아의 서버렉 단위 제품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부터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 차세대 플랫폼 도입을 통해서 시장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걸로 예상하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이제 루빈 CPX의 등장입니다. 이게 추론이 일반적으로 이제 재료를 대량으로 손질하는 프리필과 손질된 요리를 완성하는 디코드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원래는 이 두 단계 모두를 HBM이 지금은 담당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예를 들어 저희가 묘수를 갔는데 안성재 셰프가 재료를 손질하고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엔비디아가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구현한 게 바로 CPX GPU입니다. CPX GPU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에 특화된 GDDR7을 사용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CPX가 등장했을 때 GDDR7이 AI 가속기에 처음 사용된다는 이유로 GDDR7 밸류 체인, 특히 이제 메모리 기판 업체들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자료를 통해 얘기 드리고자 하는 점은 사실 이 CPX 도입의 숨겨진 수혜 부품은 바로 MLB와 CCL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핵심 이유는 이 NVL72 같은 제품에 들어가는 컴퓨팅 트레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CPX가 도입됐을 때 예상되는 컴퓨팅 트레이 개요도인데요. 현재 GB200과 GB300 같은 경우는 윗단에 들어가는 GPU 2개, 그리고 CPU 하나의 조합인 거죠. 그러니까 위에 영역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CPX가 도입됐을 때 새롭게 생기는 컴퓨팅 트레이는 아래의 영역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빈 CPX를
추가적으로 실장을 해야 되는데 8개의 CPX가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2개마다 하나씩 기판이 아마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위의 영역과 아래 영역을 연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구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서버렉 단위 제품에는 이런 데이터 전송을 구리 케이블이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컴퓨팅 트레이가 이제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리 케이블로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기판이 바로 가운데에 그려져 있는 미드 플레인 PCB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랑 같이 봐주시면 제가 추정하고 있는 이제 엔비디아의 PCB CCL 디자인인데 GB200, GB300은 현재 컴퓨팅 트레이에 쓰이는 비앙카 보드와 스위치에 쓰이는 스위치 보드 정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라루빈 200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CPX가 도입되면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미드 프레임 PCB와 CPX용 메인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컨텐츠 그로스가 뭐 어마무시하지 않을까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진영의 이제 두 번째 변화는 네트워크입니다. 엔비디아는 GPU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이 GPU 간의 연결,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 네트워크 시장에서도 엄청난 강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GPU 간의 연결을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스케일업, 수직적 확장이라고 부르고 서로 다른 서버렉 간의 연결을 스케일아웃, 수평적 확장으로 구분을 하죠. 이 스케일업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NV링크로, 그리고 스케일아웃 시장에서는 이제 인피닛 밴드와 이제 이더넷 기반 스펙트럼 X를 통해서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케일업 시장의 관점에서 내년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핵심 이유는 올해 엔비디아가 72개의 GPU를 연결하기 때문에 NVL72거든요. 내년에 출시하는 제품은 144개의 GPU를 연결합니다. 이게 출시 시점은 약간 미정인데 내년 말이나 아니면 내후년부터 나올 제품부터는 288개와 576개의 GPU를 하나의 서버렉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그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될 걸로 예상되는 서버렉이 바로 카이버렉입니다. 그래서 카이버렉의 구성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서버렉은 수직적 확장이죠. 하나의 서버렉 안에 컴퓨팅 트레이 9개, 18개, 그리고 그 가운데에 스위치 트레이 9개를 쌓아 올려서 구현을 하거든요. 서버렉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는데 트레이를 쌓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GPU를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도입되는 카이버렉은 이 스케일아웃의 수평적 확장을 서버렉 안에도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이버렉은 더 많은 GPU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캐니스터로 내 영역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캐니스터 안에 18개씩 컴퓨팅 트레이를 꽂아서 수평적 확장을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서버렉 뒤에 스위치 블레이드를 꽂아서 서로 다른 캐니스터들을 연결시키고요. 이 제품은 로드맵 보시면 아마 베라루빈 200 NVA288 혹은 베라루빈 300 NVL576 같은 제품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제품의 또 하나의 핵심도 바로 PCB와 CCL입니다. 그래서 작은 컴퓨팅 트레이 내에서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기 위한 역할로 미드 플레인 PCB가 쓰였다면 여기서는 굉장히 커다란 서버렉 내에서 서로 다른 블레이드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즉 크기가 훨씬 크고 더 많은 데이터를 담아야 되다 보니까 층수가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현존하는 PCB 중 가장 고사양 제품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처럼 시장에서는 한 78층 정도 되는 PCB가 쓰일 걸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이버렉의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코델리아 기판의 채택인데요. 이 코델리아 기판은 원래 GB300에서도 한번 논의가 적용됐었어요.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간단한데 이제 하나의 기판 내에 더 많은 GPU를 꽂아야 하나의 서버렉 안에 더 많은 GPU를 연결하겠죠. 그래서 원래 비앙카 보드는 2개의 GPU를 꼽는데 이제 코델리아로 넘어가면 이제 4개를 꼽도록 구현하는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기판 측면에서는 우선 크기가 당연히 커지고 고밀도 구현 측면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꽤 높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플랫폼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했던 소캠이죠. 소캠은 기존과 달리 탈부착 가능한 메모리 모듈 형태로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고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소캠 탑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캠 관련 기업들은 이런 출하량 급증 구간에서의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쪽은 또 메모리 모듈 PCB 단에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소캠용 메모리 모듈은 기존 메모리 모듈 대비 충수도 크게 올라가고 HDI 공법이라는 하이엔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난이도가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마 소켓용 메모리 모듈이 큰 폭의 단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시장에도 주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엔비디아가 올해 NVL72 서버렉 제품을 처음 출시해서 서버렉 단위 제품 시장을 열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는 유의미한 변화다. 내년에도 CPX나 카이버렉 그리고 소켄 같은 새로운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주도하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업체일 거다를 강조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AMD는 잠깐 얘기 드리면 사실 엔비디아 대비 워낙 AI 시장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수요의 가시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컸던 건데, 최근에 주가 반응이 좋은 거는 오픈 AI랑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수요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이 주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고요. 다만 내년부터 이제 AMD 진영의 관건은 결국에 이 서버렉 단위 제품을 내년부터 AMD가 출시할 텐데, 이게 정상 출하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스위치 같은 핵심 제품을 이제 브로드컴 걸 쓰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2027년부터는 이제 브로드컴에서 벗어나서 엔비디아처럼 자체 밸류 체인을 구성해서 서버렉 제품을 출시할 거다라고 발표했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출하될 수 있을지가 AMD 진영의 향후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SIC은 굉장히 많은 칩이 이미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장은 안정적인 실적 우상향 흐름이 당연히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없던 게 새롭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ASIC들 중에서도 TPU 밸류 체인이 가장 좋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핵심 이유는 첫 번째는 TPU가 상대적으로 세대 전환이 가장 빠르고 물량도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구글이 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서비스에 대한 시장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나노바나나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체적인 캐펙스 가이던스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트로픽 같은 이제 외부 고객으로 TPU 판매를 개시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엔트로픽이 시작이고 또 어떠한 고객을 확보할지 아직 몰라요. 이런 고객이 확보될수록 가파른 추정치 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ASIC 중에서는 내년에는 TPU 밸류 체인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파트 2는 이제 AI 전방 시장 기반으로 해서 PQ의 구조적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부품 위주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MLB CCL 시장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특히 MLB의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히 회로를 많이 그려서 신호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었다면 이제는 사실상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기술적인 변화의 핵심은 MLB 시장은 HDI나 시퀀셜 같은 그런 다중주층 구조가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는데, 이런 기술이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동일한 층수와 동일한 크기의 보드를 생산하더라도 공정 단계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생산 캐파 로스 관점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됐을 때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조적인 캐파 저하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MLB 시장 좋을 것 같다 얘기 드리면 비교해서 보는 게 2021, 2년의 플리치 BGA 시장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 전방 시장은 너무 좋고 플리치 BGA도 층수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수율 저하가 발생하니까 영원한 공급 부족이 아닐까요?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전방 수요 꺾이고 금방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었죠.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플리치 BGA 업체들이 큰 고생을 했는데, 저희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다중적층 기술이 적용되면 동일한 층수, 동일한 면적의 기판을 생산하더라도 공정 단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플리치 BGA 대비해서도 생산 캐파 로스 측면에서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다를 강조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MLB 시장은 어찌됐든 현재 IT 세트 시장이 전방 시장이 아니고 AI 서버 인프라 투자가 전방 시장이에요. 구조적으로 AI 서버 인프라 투자 수요는 당분간 꺾이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이 MLB 기판 시장은 그때 플리치 BGA 시장과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MLB 쪽은 오른쪽 그림처럼 이런 구조적인 여러 변화들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기판 시장 자체도 다른 기판들 대비 월등히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실 CCL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M9 등급 CCL이 들어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M9 등급 CCL 같은 경우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제품이 M8이거든요. 그래서 M8 대비해서도 저손실 저유전 특성 구현 관점에서
훨씬 더 낮은 개수를 보유하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아마 엔비디아 진영, 그리고 구글, 에이직, 그리고 최근에 시장 관심도가 높은 네트워크 시장에서도 아마 1.6T용 보드 쪽으로 해서 침투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M9 등급 CCL이 도입되면서 CCL 시장의 판가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것 같아요. 핵심 이유는 주요 원재료들이 많이 바뀌면서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M9 등급 CCL은 기존 등급 CCL들 대비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최근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핫해진 구리박입니다. 구리박.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 HBLP 구리박이라는 게 표면의 거치기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HBLP3 구리박이 메인스트림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도입되는 M9 등급 CCL에서는 신호 손실 최소화 관점에서 HBLP4 동박이 적용될 것 같고요. 특히 HBLP4 동박은 지금 생산 가능한 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인데, 다수의 신규 업체들이 채택하면서 초과 수요 흐름이 지속될 거라 아마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CCL은 지금 이런 주요 원재료 단의 가격 상승을 전부 다 앞단의 고객사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CCL도 같이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될 거다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변화가 큐글래스 적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CCL의 주요 원재료 중 하나가 유리섬유죠. 유리섬유 같은 경우가 저유전 손실 특성 구형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나중으로 가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리섬유를 대체하고 실리카 함량이 99%에 달하는 석영 진물을 활용한 큐글라스가 이 M9 등급 CCL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지금 M8 등급에서 주류로 사용하고 있는 게 NER 글라스고, 유리섬유 업체들이 차세대 유리섬유로 출시를 예고한 제품이 NEZ 글라스거든요. 이 두 제품 대비해서 큐글라스가 저유전 손실 구현에서는 장점이 크지만 가격은 또 비쌉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이게 드릴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조 비용도 많이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큐글라스가 M9 등급 CCL에 들어가는 이유는 CCL이 차지하는 비용이 사실 AI 서버 애플리케이션 전체 관점에서 보면 매우 작기 때문에 엔드 유저들은 이를 통한 성능 향상의 가치가 추가 비용보다 기회 비용이 훨씬 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현재 쓰이고 있는 CCL들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의 단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직 시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하이엔드의 MLB와 CCL을 쓴다라는 점도 강조 드려왔고요. 또한 스위치 시장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시장의 발전에 따라 800G 1.6T 시장이 점진적으로 개화함과 동시에 MLB와 CCL도 같이 고도화된다라는 점을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AI 하드웨어 변화로 저희가 강조드리는 내용은 FlashBGA의 기판이 AI 기반으로 해서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AI용 FlashBGA 수요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비덴도 AI 수요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AI용 FlashBGA는 2층에 들어가는 제품인 만큼 대면적화는 당연히 요구가 되고요. 결국엔 AI용 FlashBGA에 쓰이는 제품들이 하이스펙인 만큼 층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판들은 사용이 많이 될수록 구조적인 수요율 저하와 함께 FlashBGA 전체적인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난 2년간 FlashBGA 업체들이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해서 계속 고생해 왔거든요. 이 AI 기반 수요 증가를 통해서 내년, 내후년 점진적으로 이 시장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좋아지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점을 이번 자료를 통해서 강조드립니다. 또 하나 이 FlashBGA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게 이 T글라스라고 하는 유리섬유가 여기서 완전 쇼티지예요. Q글라스 관련한 유리섬유랑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그쪽은 이제 저유전 손실 측면이 훨씬 더 중요시되는 스펙이고, 이쪽은 저열 팽창 개수, 월피 정상을 막기 위한 팽창 개수 특성이 훨씬 더 중요시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팽창 개수 특성을 최대한으로 구현해낸 유리섬유가 바로 이 T글라스이고요. 이 T글라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일본의 니토오브세키라는 유리섬유 업체인데, AI 수요 증가를 예상을 아예 못했던 거죠. 증설을 최근에나마 공격적으로 발표했고 지난 몇 년간은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AI 수요를 이 T글라스가 전부 다 대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고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또 앞단의 AI용 FlashBGA 시장도 수요 공급이 타이트하거든요. 다행히도 FlashBGA 업체들이 이 T글라스 쇼티지로 인한 가격 상승을 앞단의 고객사한테 전가하는 구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T글라스의 가격 상승에 기반해서 AI용 FHPGA도 같이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Q랑 P가 같이 좋아지는 사이클이다. 아마 이번 구간에서는 핵심이지 않을까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지만 AI의 낙수 효과로 인해서 일반 서버용 수요가 늘어나고 그거에 기반해서 서버용 DRAM, NAND 수요가 급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메모리용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구조적으로 소캠이나 DDR5의 고용량화, ESSD 같은 제품의 수요 확대 구간에서 기판의 생산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또 메모리 관련 기판 업체들은 공정 변화를 통한 단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즉 가동률이랑 단가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인 게 AI 관련 하드웨어 기업들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PQ 사이클이 이제 시작인 점을 감안해 보면 주가가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저희는 후행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응하는 충분한 추정치 상향이 있을 거다라는 점을 이 메모리 관련 기판 업체들 관점에서는 핵심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MLCC 쪽이죠. 최근에 또 하나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데 무라타가 가이던스를 올렸어요. 제가 이 섹터 이닛한 지 한 3년 됐고 매분기 무라타 리포트를 쓰고 있는데 무라타가 분기에 그들의 연간 가이던스를 올린 건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업황이 좋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MLCC 관련 기업들은 AI 관련 매출액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동률도 거의 90%대 전후로 진입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AI 기반으로 해서 수급이 계속 타이트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왜 수급적으로 AI 서버용 MLCC가 수요가 올라오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쪽은 이제 고용량 소형 MLCC들이 사용이 되는데 IT용 라인을 쉐어해요. 이게 또 하나의 핵심인 게 MLCC는 고용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층수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하나의 라인에서 적층수가 늘어난다는 내용은 캐파 잠식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AI 서버용 MLCC 수요가 올라오는 게 MLCC 업계 전반에 타이트한 수급을 야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고요. 또한 AI 서버 시장에서 GPU 등 여러 가지 데이터 전송 성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MLCC도 탑재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AI 기반의 MLCC 수요는 계속 좋을 거고 그 과정에서 고용량화 및 소형화를 통한 캐파러스 효과도 계속 극대화될 거다. 이 AI용 MLCC는 여러 가지 타이트한 변화 속에서 긍정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랑 무라타가 과점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아직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앞단의 전방 수요는 거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급의 불균형을 생각해 봤을 때는 AI용 MLCC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를 통해서 이제 MLCC 업체들은 시장 기대 이상의 좀 마진 확장이 내년에 진행될 거다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 AI 시장에 대해 우려를 하시지만 저희는 내년에도 AI 시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료를 통해서 이제 AI 하드웨어 관련 여러 가지 변화를 소개시켜 드렸고 이런 변화들을 좀 주목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료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